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메시? 호날두?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이 신사라고 부르고 상대팀 팬들까지 유니폼을 입는 단 한 명의 선수. 오늘은 손흥민이 어떻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영상 제작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축구 전문 저널리스트로 15년째 이 업계에 있어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취재했고 월드컵 현장도 수없이 다녔죠. 수많은 선수를 만났고 그 중에는 정말 뛰어난 이들도 많았습니다. 메시의 드리블을 눈앞에서 봤고 호날두의 집중력을 인터뷰에서 느꼈어요.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처음 만났을 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확히 뭐가 다른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저 막연한 예감 같은 거였죠. 2015년 여름, 토트넘 호스퍼 입단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런던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통역을 통해 전달되는 그의 답변은 평범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팀에 기여하고 싶다. 프리미어리그는 꿈의 무대 같은 흔한 멘트들이었죠. 신인 선수들이 늘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평범한 말들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카메라를 보는 눈빛에 거짓이 없었어요. 경쟁이 치열한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야망이 필요한데 그에게선 오히려 겸손함이 먼저 보였죠. 저는 회견이 끝난 뒤 동료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선수 어떻게 생각해?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괜찮은 선수 같은데? 근데 프리미어리그가 만만한 곳은 아니잖아. 맞는 말이었죠. 분데스리가에서 잘했다고 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뭔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선수는 해낼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손흥민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이 선수가 과연 얼마나 버틸까? 하는 의문이었죠. 프리미어리그는 수많은 유망주를 집어삼킨 곳이니까요. 피지컬이 뛰어나다던 선수들이 부상으로 사라지고 기술이 좋다던 선수들이 압박에 무너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질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선수는 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실력은 훈련으로 만들어지지만 태도는 훈련만으로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손흥민은 골을 넣고도 혼자 기뻐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어시스트한 동료에게 달려갔죠. 실수한 팀원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고 상대 선수가 다치면 경기를 멈추고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처음엔 카메라 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선수들은 이미지 관리에 신경 쓰니까요. 하지만 그런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장에서도 라커룸에서도 원정버스 안에서도 똑같았어요. 특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원정 경기 후였어요. 토트넘이 져서 분위기가 무거웠죠. 젊은 선수 하나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거든요.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그 선수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선수 옆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선수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의 본성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선수와 사랑받는 선수는 다르다는 걸요. 위대함은 기록으로 증명되지만 사랑은 순간들로 쌓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매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를 쌓고 있었어요. 첫 시즌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적응 기간을 거쳐야 했어요. 새로운 리그, 새로운 전술, 새로운 언어. 모든 게 낯설었죠. 경기장 밖에서는 통역이 필요했고 경기장 안에서도 동료들과의 호흡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골도 생각만큼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일부 팬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2,200만 파운드를 주고 데려온 선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저는 그 시기에 손흥민을 자주 관찰했습니다. 훈련장에 일찍 나와서 슈팅 연습을 하는 모습, 경기 후 혼자 남아 영상을 분석하는 뒷모습? 좌절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짧은 인터뷰 기회가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힘들죠. 하지만 이게 프로의 삶 아니겠어요? 어려울 때 포기하면 여기까지 온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말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선수는 단순히 재능만 가진 게 아니라는 걸요. 정신력이 달랐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비판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환점은 2016년 2월에 왔습니다. 와포드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죠. 그때부터 골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시즌 막판에는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골의 개수가 아니었어요. 골을 넣은 뒤의 행동이었죠. 대부분의 선수는 골을 넣으면 세리머니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순간이니까요. SNS에 올릴 사진, 팬들에게 보여줄 포즈, 스폰서에게 어필할 제스처. 계산된 움직임들이죠.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골을 넣으면 가장 먼저 어시스트한 동료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동료를 안아주고 함께 기뻐했죠.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어느 경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완벽한 스루 패스를 넣었고 손흥민이 그걸 골로 연결했어요. 골이 터지자 손흥민은 곧장 에릭센에게 달려갔습니다. 에릭센을 끌어안고 뭐라고 말했죠? 에릭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게 진짜 팀워크구나.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에릭센을 만났어요. 손흥민이 뭐라고 했냐고 물었죠. 에릭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패스가 너무 완벽해서 골을 안 넣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고맙다고. 단순한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에릭센은 덧붙였습니다. 손서는 특별해.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람 자체가 좋아. 같이 뛰고 싶은 선수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진짜 무기는 스피드도 골 결정력도 아니라는 걸요. 동료들이 그를 위해 더 뛰게 만드는 힘. 그게 진짜 무기였어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11명이 하나가 되어야 이기는 스포츠죠. 손흥민은 그 하나를 만드는데 천재였습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어요. 손흥민은 첫 시즌에 14골을 기록했죠.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었어요. 그는 어려움을 이겨냈고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팬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었죠. 2017년 손흥민의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는 적응 단계를 넘어섰어요. 프리미어리그의 속도에 익숙해졌고 동료들과의 호흡도 완벽해졌죠. 골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그의 플레이가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해 11월 손흥민과 앙드레 고메스의 충돌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버턴과의 경기였죠. 손흥민이 태클을 시도했고 고메스가 넘어지면서 세르주 오리에와 부딪혔어요. 그 순간 고메스의 발목이 꺾이는 소리가 경기장에 울렸습니다. 끔찍한 부상이었죠. 의료진이 들것을 가져왔고 선수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손흥민의 반응이 특별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죠. 심판이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손흥민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메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경기장을 떠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죠. 저는 그날 경기 후 취재진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동료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가 손흥민의 반응에 대해 얘기했어요. 연기 아니냐는 냉소적인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슬픔이었죠. 며칠 후 손흥민이 고메스를 찾아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병원에 직접 가서 사과했다고 하더군요. 고메스는 SNS에 글을 올렸어요. 손흥민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냥 불운한 사고였다. 그가 나를 찾아와줘서 고마웠다. 그 글을 본 축구계는 조용해졌습니다. 보통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변명부터 해요. 의도가 없었다. 억울하다. 심판 판정이 잘못됐다. 자기 방어가 먼저죠.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의도가 없었든 있었든 결과적으로 상대가 다쳤으니 미안하다는 태도였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니까요. 저는 오래전 한 베테랑 선수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축구계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고 물었죠. 그 선수는 이렇게 답했어요. 존중이야. 실력은 돈으로 살 수 있어. 하지만 존중은 못 사. 그건 스스로 벌어야 해. 손흥민은 그 존중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사이에서 손흥민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경기 중에는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서로 유니폼을 교환하고 악수를 나누죠. 손흥민과는 특별히 더 오래 대화를 나누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상대팀 선수들까지도 그를 좋아했어요. 어느 인터뷰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과 붙으면 힘들어. 엄청 빠르고 골 결정력도 좋거든. 근데 이상하게 미워할 수가 없어. 경기 끝나면 먼저 와서 악수하고 좋은 경기였다고 말하거든. 그런 선수가 몇이나 되겠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과할 줄 아는 선수가 진짜 강한 선수라는 걸요. 약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기 때문에 사과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만큼 성숙하고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만큼 인간적인 사람. 손흥민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레드카드는 나중에 취소됐어요. 영상 판독 결과 의도적인 반칙이 아니었다고 판단됐죠. 하지만 손흥민에게 중요한 건 카드의 취소가 아니었을 거예요. 고메스가 무사히 회복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메스는 긴 재활 끝에 경기장으로 돌아왔죠. 두 선수는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토트넘 호스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이었죠. 클럽 창단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결승전 상대는 리버풀. 마드리드의 완다 메트로폴리타노 스타디움에서 유럽 최고를 가리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했어요. 하지만 경기는 토트넘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죠. 전반 초반 실점했고 리버풀의 압박에 고전했습니다. 손흥민도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결국 0-2로 패배했죠. 꿈의 무대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한 겁니다. 경기가 끝난 뒤 경기장 한편에서 손흥민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동료들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지만 쉽게 일어나지 못했죠.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며칠 후 토트넘 훈련장에서 취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이미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흥민도 훈련에 참여했죠. 평소처럼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죠. 훈련이 끝난 뒤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승전 패배가 아직도 아프냐고 물었어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아프죠. 엄청 아파요. 하지만 그 아픔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해요. 더 강해지는 연료로 쓰려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팀이 저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더 잘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시즌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주전 위고 요리스가 없을 때였죠. 처음엔 어색해 보였어요. 손흥민은 원래 큰 목소리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어느 경기에서였어요. 토트넘이 전반에 2골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았죠. 하프타임에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선수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터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라커룸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더 적극적이고 더 집중된 모습이었죠. 손흥민이 앞에서 끊임없이 뛰었습니다. 볼을 잡을 때마다 돌파를 시도했고 동료들을 독려했어요. 결국 한 골을 만회했죠. 비록 역전에는 실패했지만 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젊은 선수 한 명을 인터뷰했어요. 하프타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그 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 형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우연이 아니잖아.
할 수 있어. 끝까지 뛰자고. 크게 소리치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힘이 되던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리더십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걸요. 큰 소리로 명령하는 리더도 있지만 조용히 앞에서 뛰는 리더도 있죠. 손흥민은 후자였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내가 먼저 뛸게. 너희도 따라와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전달했죠. 시즌이 진행되면서 손흥민의 리더십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어려운 경기에서 먼저 나섰고 동료가 실수하면 격려했어요. 젊은 선수들이 긴장하면 장난을 쳐서 분위기를 풀어줬죠. 라커룸에서 그의 위치는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한 코치진 관계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손은 타고난 리더는 아니에요. 처음엔 조용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어요. 팀을 위해 필요하다면 뭐든 하려는 사람이 됐죠. 그게 진짜 리더 아닐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리더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동료를 먼저 생각하고 어려울 때 앞에 서는 사람. 손흥민은 그렇게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세상이 멈췄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고 축구도 중단됐어요. 경기장은 텅 비었고 선수들은 집에서 훈련해야 했죠. 불확실성이 모든 걸 덮었습니다. 그 시기에 손흥민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의무 병역을 마치기 위해서였죠. 한국 나이로 28세. 선수로서는 전성기였지만 피할 수 없는 의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3주간의 훈련으로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을까? 부상 위험은 없을까? 저는 그 시기 한국에 있었습니다. 병역 기간 중 손흥민을 직접 취재할 순 없었지만 주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죠. 훈련소 관계자들의 증언이 흥미로웠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다.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솔선수범했다. 병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간 손흥민은 곧바로 경기에 투입됐습니다. 무관중 경기였어요. 텅 빈 스타디움에서 뛰는 건 모든 선수에게 낯선 경험이었죠. 환호도 없고 야유도 없고 그저 선수들의 숨소리와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무관중 경기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시즌에 더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2020-21 시즌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을 넣으며 득점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시즌의 한 경기를 특히 기억합니다. 사우샘프턴과의 원정 경기였어요. 손흥민이 4골을 넣었죠. 무관중 경기장에서 터진 폭발적인 활약이었습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기뻐했어요. 관중이 없어도 환호가 없어도 축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무관중 경기가 힘들지 않냐고. 손흥민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 팬들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TV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게 프로니까요. 그 말에서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어려워져도 본질을 잃지 않는 사람. 손흥민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팬들이 보이든 안 보이든 최선을 다하는 건 변하지 않았죠. 그 시즌 손흥민의 활약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리 케인과의 호흡이 환상적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한 플레이를 펼쳤죠. 손흥민이 케인에게 어시스트하고 케인이 손흥민에게 어시스트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시즌 중반 케인이 부상으로 몇 경기를 쉬게 됐습니다. 토트넘의 공격력이 걱정됐죠. 하지만 손흥민이 그 빈자리를 채웠어요. 더 많이 뛰었고 더 적극적으로 골을 노렸습니다. 팀이 필요로 할 때 한 발짝 앞으로 나서는 모습이었죠. 한 경기에서 손흥민이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터진 골이었어요. 경기 후 감독 주제 무리뉴가 말했습니다. 손은 특별한 선수야. 실력도 실력이지만 책임감이 남달라. 팀이 어려울 때 앞장서거든. 그런 선수가 몇이나 되겠어? 성공 이후에도 손흥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 늘 팀을 먼저 언급했고 자신의 공은 뒤로 밀었어요. 동료들 덕분이다.
감독님 전술이 좋았다. 팬들의 응원 덕분이다. 겸손은 연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여야 오래가죠. 손흥민의 겸손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 시즌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프로는 환경을 핑계 삼지 않는다는 걸요. 무관중이든 부상이든 팀의 위기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진짜 프로고 손흥민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축구 저널리스트로 살다 보면 많은 팬들을 만나게 됩니다. 열정적인 홈팬들, 냉정한 원정 팬들, 그리고 중립적인 관찰자들까지. 하지만 손흥민만큼 다양한 팬층을 가진 선수는 드물었어요. 2021년 어느 날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경기 시작 전 스타디움 주변을 돌아보는데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뉴캐슬 팬들 사이에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죠. 상대팀 팬인데 손흥민 유니폼을 입다니. 한 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뉴캐슬 팬인데 왜 손흥민 유니폼을 입으셨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토트넘은 싫지만 손흥민은 좋아해요. 저 선수는 특별하거든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팀한테 골은 안 넣었으면 좋겠지만요. 경기가 끝난 뒤에도 손흥민은 원정 팬들을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멀리서 온 토트넘 팬들에게 다가가 인사했고 사인을 해줬어요. 심지어 홈팬들 중 손흥민에게 사인을 요청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손흥민은 그 아이들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놀라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런 광경은 흔하지 않거든요. 팀 로열티가 강한 리그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 경계를 넘어섰어요. 토트넘의 손흥민이 아니라 축구의 손흥민이 된 거죠. SNS를 살펴보니 더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스널 팬들, 첼시 팬들, 맨유 팬들까지 손흥민을 칭찬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우리 팀 선수는 아니지만 존경한다. 이런 선수는 응원할 수밖에 없다 같은 댓글들이었죠. 라이벌 팬들에게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 아스널 팬이 쓴 긴 글이 인상적이었어요. 손흥민이 우리 팀한테 골 넣으면 화나죠. 하지만 그 선수 자체는 미워할 수 없어요. 경기 중에는 치열하게 뛰지만 끝나면 상대를 존중하거든요. 더티 플레이도 안 하고 심판한테 항의도 안 해요. 그냥 축구만 하죠. 옛날 축구 선수들처럼요. 이 글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고 다른 팀 팬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맞아요. 우리 팀한테도 그랬어요. 같은 댓글들이 이어졌죠. 어느 해 시즌 말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팬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선수를 뽑는 투표였어요. 결과는 놀라웠죠. 손흥민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그 시즌 우승팀 선수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어요. 저는 그 투표 결과를 분석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왜 손흥민이 1위를 차지했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실력만으로는 1위를 할 수 없었죠. 기록만 보면 더 뛰어난 선수들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태도까지 합치면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실력과 인품을 모두 갖춘 선수였어요. 한 해외 팬이 보낸 메일이 기억납니다. 멕시코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저는 멕시코 사람이에요. 토트넘 팬도 아니고 한국과도 관련 없어요.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근데 손흥민을 보면 축구가 왜 아름다운 스포츠인지 알 것 같아요. 실력도 좋지만 사람이 좋아요. 우리 아이에게 저런 선수가 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영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적을 넘고 팀을 넘고 세대를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손흥민은 그런 선수였어요. 경기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롤모델이 되는 사람이었죠. 축구계에는 묘한 법칙이 있습니다. 성공한 선수일수록 적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질투, 시기, 경쟁심. 이런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미움이 생기죠. 특히 다른 나라 출신 선수가 성공하면 더 심해집니다. 우리 리그를 외국인이 장악한다는 반감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예외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가까이 뛰면서 수많은 골을 넣었고 수많은 팀을 좌절시켰어요. 그런데도 미움을 받지 않았죠. 오히려 존경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현상이 궁금해서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상대팀 감독, 동료 선수, 심판, 그리고 팬들까지. 왜 손흥민은 미움받지 않는가?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비슷했어요. 한 심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제 판정에 거의 항의하지 않아요. 명백히 잘못된 판정이어도 고개만 젓고 돌아서죠. 다른 선수들은 소리 지르고 따라다니면서 항의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들 사이에서 손흥민은 신사로 통해요. 한 상대팀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죠. 손흥민을 상대하는 건 정말 까다로워요. 빠르고 영리하고 골 결정력도 뛰어나니까요. 하지만 더티 플레이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공정하게 경쟁하거든요. 그런 선수는 미워할 수 없죠. 존중할 뿐이에요. 동료 선수들의 증언도 일관적이었습니다. 손은 절대 동료 탓을 하지 않아요. 누가 패스 미스를 해도, 누가 수비 실수를 해도 먼저 자기가 더 잘해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를 싫어하겠어요? 저는 특별히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2022년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였어요. 치열한 접전 끝에 토트넘이 졌죠. 경기 중 한 장면이 논란이 됐어요. 손흥민이 상대 선수와 부딪혔는데 심판이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거든요. 명백한 파울이었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누군가 그 장면에 대해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어떻게 답할까요? 대부분의 선수라면 심판을 비판했을 거예요. 오심이었다. VAR가 왜 안 봤냐? 우리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 같은 말들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어요. 그런 일도 있죠. 축구니까요. 심판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어요. 다음 경기에서 더 잘하면 돼요. 짧고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논란을 키우지 않았죠. 이 대답이 언론에 보도되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손흥민의 성숙함, 진짜 프로의 자세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맨시티 팬들까지 손흥민을 칭찬했죠. 저런 선수는 어느 팀에서든 환영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저는 오래전 한 노장 선수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축구는 90분 동안만 하는 게 아니야.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 모두가 축구의 일부지. 진짜 위대한 선수는 모든 순간에 위대해. 손흥민은 모든 순간에 위대했습니다. 골을 넣을 때도, 패스를 할 때도, 실수했을 때도, 승리했을 때도, 패배했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든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움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공이 있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가는 성공과 함께 올라가는 성공. 전자는 적을 만들지만 후자는 친구를 만들죠. 손흥민은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전 세계에 친구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토트넘 훈련장에서 우연히 손흥민과 마주쳤어요. 간단히 인사를 나눴죠. 요즘 다들 당신을 칭찬하던데요. 손흥민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과찬이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축구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요. 하지만 그 다를 실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손흥민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드문 선수였습니다. 15년간 축구를 취재하면서 수많은 선수들을 봤습니다. 재능 넘치는 선수, 기록을 세운 선수,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 그들 모두 훌륭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대부분 잊혀집니다. 기록은 깨지고 트로피는 다른 선수 차지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진 순간들이 남습니다. 감동, 존경, 사랑. 이런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손흥민은 바로 그런 순간들을 만든 선수였습니다. 2023년 어느 날, 저는 은퇴한 토트넘 레전드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고, 더 많은 우승을 경험한 선수였어요. 대화 중 자연스럽게 손흥민 얘기가 나왔죠. 요즘 토트넘에서 가장 특별한 선수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손흥민이지. 나도 오랫동안 토트넘에서 뛰었지만 저런 선수는 처음 봐. 골도 잘 넣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람들이 저 선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진짜니까. 가식이 없어. 카메라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아.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손흥민의 가장 큰 무기는 진정성이었어요. 요즘 시대에 진정성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SNS, 광고, 이미지 관리. 모든 게 계산되는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흥민이 만든 여러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고메스를 위해 흘린 눈물, 동료들을 먼저 찾는 세리머니, 원정 팬들을 향한 인사,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 하나하나가 작은 순간이었지만 모이고 쌓이면서 거대한 유산이 됐어요. 한 축구 평론가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이후의 아시아 선수들은 더 쉬운 길을 갈 것이다. 그가 편견을 깼으니까. 하지만 더 어려운 숙제도 갖게 됐다. 그만큼의 인품을 보여줘야 하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좋은 선수가 아니라 기준이 됐어요. 저 정도는 돼야 손흥민급이지 같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실력만이 아니라 태도까지 포함한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손흥민 본인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을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지 알까? 어느 인터뷰에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본인이 롤모델이 됐다는 거 아시나요? 손흥민은 조금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롤모델이라니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수는 진짜라고. 위선이 없고, 계산이 없고, 오직 축구와 사람에 대한 사랑만 있다고요. 시간은 모든 것을 검증합니다. 화려한 말은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지만, 진실한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죠. 손흥민의 행동들은 시간의 검증을 견뎌냈습니다. 10년 가까이 한결같았으니까요. 이제 손흥민을 설명하는데 골 기록이나 수상 경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를 설명하려면 사람들의 표정을 봐야 해요. 그의 이름을 말할 때 사람들이 짓는 미소, 눈빛, 존경의 감정. 그게 진짜 손흥민의 유산입니다. 세상에는 잘해서 기억되는 선수가 있고 사랑받아서 기억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둘 다였어요. 잘했고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는 사람답게 해서 더 사랑받은 선수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그가 은퇴한 뒤에도 오래 남을 거예요. 기록이 아니라 기억으로,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말할 겁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또 나올까? 아니, 그는 유일무이해. 그게 진짜 레전드의 의미 아닐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